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잘 쉬셨죠? 자, 이제 저 유리봉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저 상속과 관련해서는요, 상속은 이런 겁니다. 이게 피상속인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이제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요 종류, 상속이 이루어지는 종류가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유언상속.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을 하는 거예요. 법정상속을 하게 되는데, 법정상속은 상속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순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순위는 누구냐면은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다 그러면 이게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되고요. 2순위가 누구냐면은 직계 존속이에요. 자녀가 없을 때는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순위자가 상속받을 때에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2순위자가 받을 때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공동으로 또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균등분할 상속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받는 몫의 50% 5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산해줘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상속의 이게 민법상에는 요게 이제 순위로 딱 들어가 있진 않지만, 만약에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데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요, 이제 세 번째 순위는 여기까지가 없을 때, 여기 배우자 단독 상속까지도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아요.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순위로는 형제자매까지도 없을 때에, 그때에는 이제 사촌 이내까지는 이제 범위에 넣어줘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다. 직계 혈족 말고 반계 혈족은요, 이런 거예요. 나의 직속 부모,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뭐 자식, 손자, 이게 이제 직계인데 옆으로 퍼져나간 거 있죠. 옆으로 퍼져나간 거. 사촌이면은 좀 옆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촌인의 반계혈족까지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만약에 근데 법적 상속을 이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순위자였는데 유언이 덜컥 나와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1순위란 말이에요. 이게 1번이 유언이고,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법정상속을 받아야 될 순위자였던 사람이, 나 이거 100% 다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순위였는데 이거 하나도 못 받는다면은 나는 좀 곤란하다 하면은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류분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정상속의 순위자였던 사람이 유언으로 인해서 그 법정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만약에 법정상속이 이루어졌었으면 받았을 몫의 일부분을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되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직계 비속하고요, 직계 비속과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몫의 2분의 1까지를 유류분으로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형제 자매인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순위자였다 한다면 유언상속이 있었더라도 3분의 1까지는 찾아갈 수 있게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자매를 여기서 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형제자매는 제외하겠다. 왜냐면은 요게 상속시 유리본 권리자에게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형제자매는 독자적인 경제 단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대에 뭐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같이 뭐
이웃해서 살지도 않잖아요. 형제자매가. 뭐 그렇게 일부러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독립된 경제 단위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집안 땅을 같이 농사 지으면서 벌어먹고 살아요. 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이거 형제자매도 이 상속에서 이렇게 권한들을 많이 주느냐 해가지고 이 형제자매 부분을 이제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제 외교로 그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외교에서는요, G20 정상회의에 대한 소식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G20는요,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은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보면 G7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G7, G8 이렇게 부르는 거. 이제 그 회의가 있는데 G7. 우리가 이제 G7에 뭐 초청이 돼가지고 가서 또 참여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요. 이걸 확장한 게 G20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몇 년이에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결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 전 지구적인 이 위기를 맞아서 경제 위기를 맞아서 이거를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한 상위 20개 정도에 포함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다 같이 돈을 좀 풀어보자.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그 솔루션을 준 거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보해 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인스주의를 반대하는 좀 보수적인 완고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막 치를 떨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러면은 이게 소득을 보장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장을 한다? 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인건비 올라가서 경제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케인스 같은 입장에 동조하는 경제학의 흐름으로 보면은요, 소득주도 성장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이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면은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선순환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은 그거로 인해서 기업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승수효과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승수효과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경제가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거예요. 케인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아예 애시당초부터 정부가 그냥 돈을 막 뿌려라 그랬어요. 정부가 막 돈을 풀면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 여력이 확보가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의 여력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돈을 막 써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아무리 이 완고한 시장주의자들이 케인스주의조차도 비판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각 국가들은 이 케인스의 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따르고 있어요. 적어도 정치인들은 경제 위기를 맞아서 자기가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경제학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러면 알아서 해결된다. 이 주의니까 이게 정치인 출신의 행정가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케인스식의 처방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여기 이제 미국만 돈을 뿌려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상위 20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상위 20개 국가의 GDP 규모를 따져보니까 전 세계 GDP의 85%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10%도 되지 않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 수로 봤을 때 10%도 되지 않는 국가들이 창출해내는 GDP 규모가 전 세계 GDP의 85%가 넘어가더라. 이 국제적인 빈부격차도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이때 이제 G20에 들어간 거예요. G20에 들어갔고 지금은 G10, 20 말고 10 정도 안짝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죠. 지금은 또. 그런데 이때는 20 들어간 것도 굉장히 이제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이런 반열에 들어갔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G20 회의를, 그때는 비상시국이라 그래서 G20 회의를 1년에 2번씩도 열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G20 회의 개최할 때요, 대대적으로 이제 정부가 막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국책연구소 같은 데에서는요, G20 회의 개최하는 걸로 우리나라가 2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비판도 받기도 했죠. 너무 그것도 과장한다.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서 이렇게 창출되고 저렇게 창출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은 너무 또 이게 너무 많은 수치를 들이밀어 가지고 비판을 받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아무튼 이렇게 즐거워했어요. G20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서. 아무튼 그게 이제 G20이고요. 여전히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참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드라기 총리가 부유한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이거와 달리 최빈국 국민은 겨우 3%만 접종을 완료했다. 너무 현격한 차이죠. 이거가요, 진짜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백신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이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과 관련해서 원래 이게 이 제약회사의 이권도 좀 달려 있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각 국가별로도 패권이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보면요, 그런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가 되게 떵떵거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선심 쓰듯이 니네 우리가 백신 줄게 뭐 이런 거 막 해요. 화이자 뭐 이런 게 자기네 나라 거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패권인데 지금은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거에 동의가 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차원의 접근, 인간 이성의 힘이 좀 작동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에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전염병은요, 전 세계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또 번질 거거든요. 그래서 강대국들도 자기네 나라 국민들 백신 맞춘 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국 국민이요, 안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백신 접종자 안 돼 있는 나라 가가지고 또 걸려갖고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걸려갖고 또 들어오거나 또 그 나라 국민이 또 오는 걸 다 차단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도덕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명분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높은 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세계 인구의 60%, 국내 총생산의 80%, 무역량의 75% 차지하는 G20 국가 정상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약간 수치가 좀 낮아진 건지 통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 출범할 때는 85% 이상이라고 했었어요. 네. 여튼 요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구의 40%, 내년 중반까지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이유가 어땠건 되게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경제적 부담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자유를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적을 초월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여력이 되는 한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놀부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것이다,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도하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한 거는 오랜만에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항상 모이면 지네들 입장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국가들에도 이로운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G20 정상들은 10월 31일 또 디지털세에 대한 도입 합의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디지털세 같은 거는요, 이 유념해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디지털세, 이 구글세라고도 이렇게 불려요. 이제 구글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다국적 IT 기업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개로 실제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 추가로 내도록 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국에다가 법인세를 내는 건 당연한데, 그거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러고서 돈을 벌면은 번 돈의 일부를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또 미국에서 내는 법인세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세 회피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조세 회피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예? 조세 회피처에 막 돈 숨기고 이런 기업들 막 막 공개도 되고 그러잖아요. 해킹도 하고 막 일부러 그렇게도 해서 공개하기도 해요. 부도덕한 걸로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 촉발됐잖아요. 조세 회피처에다가 돈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되게 부도덕한 거예요. 그죠? 많이 벌면요, 버는 만큼 세금도 내줘야 그래야 국민 경제가 돌아가고 자기들한테도 돌아 이득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부의 이 격차를 좀 완화해주는 정책도 쓰고 말이에요. 또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번 기업들도 지만 잘라서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잖아요. 경제는 다 의존적인 건데요. 어떻게 지만 잘라서 그렇게 버려요? 지가 잘한 거는 인정해요. 더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것도 오케이라 이 말이에요. 할 건 해라고. 할 건 해라고. 상속세 못 내겠다. 이런 짓이나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이거 못 내겠다. 법인세 낮춰줘라. 이런 요구나 하고. 이런 게 기업의 본연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도덕하다고 봐야 되고요. 미국이 여러모로 뭐 윤리적으로나 뭐로나 지탄도 받는 면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민간의 힘으로 여기까지 초강대국으로 오는 힘 중에 하나로 칭찬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거대 기업들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것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세금을 더 내줘야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같은 데는 그런 거를 못했던 기업이지만 또 많은 상당수의 기업의 오너나 이런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냐면 자기네가 버는 만큼 세금을 내줘야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고 자기네들의 이익도 계속 항구적으로 이렇게 창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는요, 이 세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열혈 투사가 돼서 기본소득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저커버그 요즘에 비윤리적이라고 엄청 지탄의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메타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요, 기본소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세금 내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자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니까. 소비자가 되니까요. 빌 게이츠, 사생활 문제로 또 시끌시끌했었던 그 빌 게이츠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 주장을 합니다. 테슬라의 그 CEO 있잖아요. 이 양반도 뻑하면은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을 강조를 해요. 이들은요, 어떤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맥락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없어져 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 여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또 마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소비 여력을 주자는 취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미국의 이 주요 기업들은 그런 거에 동의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2000년대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상속세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이런 그 억만장자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반대 성명 내고 막 신문에다 광고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 상속세를 줄이면 안 된다. 조지 부시도 되게 부자거든요. 근데 상속세 줄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부의 대물림. 이거 많이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 돈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한테 0.5%만 재산을 줘도 막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환원하겠다.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욕을 먹고 빌 게이츠도 욕을 먹어도 욕 먹는 게 있어도 이 양반들 보면은요, 다 사회 환원하기로 약속하고 그랬어요. 자기네 가족한테 몇 프로 안 줘요. 근데 그 돈만 해도 충분히 대대 자자손손 먹고 살 만한 돈은 되니까 그런진 몰라도 아무튼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구글 같은 이 IT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에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국 기업이지만. 그래서 미국이 동의를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미국도 야 얘네들 조세 비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걸 못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동의도 하고 그래서 디지털세에도 합의가 된 겁니다. 다국적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시장 소재국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수년간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예. 이게 맞는 겁니다. 그죠? 부를 창출한 데서 세금을 내야죠. 글로벌 기업이 됐다면은 이제 예전의 문법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조세 제도나 이런 것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세 이것도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G20 공동성명에 포함된 디지털세 도입 조항의 핵심은 해당 기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한 해당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최소 15%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 세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20 회원국이 어딘지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여기까지가 G7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북한 안보부터 나머지 주제들 쫙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